누군가에게 첫사랑은 생각만 해도 달콤한 행복이거나 먹먹해지는 그리움이거나 가슴 아픈 고통과 절망의 상처이거나 기억조차 가물거리는 흐릿한 설레임이거나 지나가다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러시아의 소설가 이반 세르게이비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책 만드는 집에서 출간했고 이상길님이 옮기셨으며 그림은 성혜영님입니다. 서구의 러시아 문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중앙에 있는 오렬이라는 도시에서 부유한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영지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투르게네프의 부친은 시골의 돈 후왕이 되어서 많은 귀족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하인 처녀와 불륜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요. 그의 작품 첫사랑에 이런 복잡한 가정사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투르게네프는 1833년 모스크바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고 그 다음에 페테르부르크 대학 철학부 언어학과로 옮겨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 베를린으로 떠났습니다. 이따금씩 러시아를 방문했을 뿐 많은 시간을 외국에서 보냈다고 하네요. 첫사랑은 1860년에 발표된 중편 소설인데요. 40대가 된 주인공 블라드미르가 16살에 겪었던 첫사랑을 회상하고 친구들에게 노트를 써서 남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연적인 내용.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소설이지만 첫사랑을 겪는 주인공의 감정이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의 마음이 100%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르게네프가 그려낸 첫사랑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낭독해 드릴 부분은 책의 처음 부분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은 떠난 지 이미 오래다. 시계가 12시 반을 알렸다. 방에는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만이 남았다. 주인은 하인을 불러 남은 음식을 치우게 했다. 이렇게 하죠. 안락의자에 몸을 더 깊숙이 파묻고 옆 권련에 불을 붙이며 주인이 말했다. 각자 첫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 씨부터 시작하죠.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는 퉁퉁하고 창백한 얼굴에 두루뭉술한 청년이다. 그는 주인을 한번 보더니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전 첫사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부터 시작했죠. 무슨 뜻이죠? 간단합니다. 18살에 아주 매력적인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그건 그다지 신선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후에 쫓아다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6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을 했어요. 상대는 제 유모였죠. 그런데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자세한 것은 별로 기억나지 않고 기억이 난다 해도 누가 듣고 싶어나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주인이 말했다. 제 첫사랑도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서 말입니다. 저는 아내 안나 이바노브나를 만나기 전까진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내를 만나고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양가 부친께서 만남을 주선하셨고 저희는 그대로 사랑에 빠져서 곧바로 결혼했지요. 제 진부한 얘기는 길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첫사랑 얘기를 꺼낸 건 나이가 많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렇다고 젊다고도 할 수 없는 미혼인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 씨, 좋은 얘기가 있습니까? 제 첫사랑은 사실 평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가 약간 주저하면서 답했다. 그는 검은 머리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이는 40살 정도의 남자였다. 오,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가 동시에 탄성을 질렀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얘기를 시작하시죠. 원하신다면, 아니, 얘기하지 않는 것이 낫겠군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얘기를 하려 들면 재미가 없거나 너무 길고 엉뚱하게 돼버립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기억나는 대로 연습장에 글로 옮긴 후 읽어드리죠.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반대했으나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2주 후 이들은 다시 모였고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는 약속을 지켰다. 그가 연습장에 옮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나는 16살이었다. 1833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부모님과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칼루가 성문 근처 네스크치누이 공원 맞은편에 있는 여름 별장을 빌려 쓰고 있었다. 나는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고 조급한 마음도 없었다. 아무도 나를 구속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가정교사가 떠나고 나서는 완전히 내 세상이었다. 그 프랑스인 가정교사는 자신이 폭탄이 투하되듯 갑작스레 러시아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현실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일 역겹다는 듯한 표정으로 침대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애정으로 나를 대했고 어머니는 내가 유일한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른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아직 젊고 잘생겼던 아버지는 10년 연상인 어머니와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아버지는 항상 엄격하고 차가웠다.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자제력이 강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권위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곳에서 보낸 첫 몇 주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화창했다. 우리는 성 니콜라이 축일인 5월 9일에 별장으로 이사를 왔다. 나는 때로는 별장 정원에서, 때로는 네스쿠치누이 공원에서, 때로는 칼루가 성문 저편에서 산책을 하곤 했다. 항상 책을 가져갔지만 예를 들면 카이다노프의 역사책, 펴보는 일은 거의 없었고 당시 꽤 많이 외우던 식구를 큰 소리로 읊어대곤 했다. 나는 온몸이 약간 들뜨는 기분과 함께 가슴에 뭔가 아련한 것을 느꼈다. 언제나 즐겁고 실없는 기분이었다. 나는 항상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수줍음을 타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오감을 열어둔 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나의 상상력은 마치 저녁 노을의 종탑 주위를 맴도는 제비들처럼 계속 한 가지에 집중돼 있었다. 나는 생각에 잠겨 슬픔에 빠지거나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시적인 선율이나 노을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봄의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듯 언제나 활력에 넘치는 청춘의 기쁨을 느끼곤 했다. 나에게는 작은 승마용 말이 한 필 있었다. 직접 안장을 올리고 혼자 승마를 하곤 했는데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내 자신이 마치 검술 대회에 출전한 기사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는지 때때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면 눈부신 태양과 푸른 하늘이 나의 영혼에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 모든 생각이나 느낌 속에는 항상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새롭고 달콤하고 여성적인 그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 수줍음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기대, 이 예감은 내 몸 전체에 스며들어 난 호흡을 할 때마다 이를 들이마셨고 이것이 내 혈관 구석구석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예감은 곧 실현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여름 별장은 전면에 기둥이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본체 한 채와 지하 별채 두 채로 되어 있었다. 왼쪽의 별채는 싸구려 벽지를 만드는 보잘것없는 공장이었다. 나는 자주 그 공장에 가서 마르고 지저분한 모습의 10명 남짓한 소년을 구경하곤 했다. 이들은 기름때에 긴 코트를 입고 야위어 뾰족한 얼굴로 나무 지뢰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 그 왜소한 몸으로 밝은 색상과 화려한 문양의 사각벽지를 찍어내고 있었다. 비어있는 오른쪽 별채는 새를 주려고 내놓은 상태였다. 5월 9일에서 약 3주가 지난 어느 날부터 이 별채의 창문에서 커튼이 걷히고 웬 여자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가족이 이사를 온 것이었다. 바로 그날 점심때 어머니가 집사에게 새로 이사온 우리 이웃에 대해 물었다. 집사가 자세킨 공작 부인이라고 답하자 어머니는 처음에는 경외의 눈초리로 대답했다. 어머, 공작 부인이라고? 그러고는 이내 덧붙였다. 형편이 좋지 않은가 보군. 집마차 세 대로 왔습니다. 집사가 정중하게 음식을 덜며 말했다. 자가용 마차는 없고 가구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가 대답했다. 차라리 잘 됐군. 아버지가 노려보자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자세킨 공작 부인이 부자일 리 없었다. 그녀가 임대한 별채는 매우 허름하고 좁은 데다 천장이 낮아서 돈 푼 깨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서 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나는 그러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실러의 군도를 읽었던 터라 공작 부인이라는 호칭도 내게는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나는 매일 저녁 까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총을 들고 정원을 돌아다녔다. 오래전부터 까마귀라는 교묘하고 약탈적이고 지능적인 새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나는 정원에 나갔다. 모든 길을 샅샅이 뒤지고도 허탕을 친 나는 돌아서는 길에 우연히 낮은 담을 발견했다. 이는 우리의 정원과 오른쪽 별채의 작은 정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렸다. 담 너머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상한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바로 몇 발자국 앞 녹색 딸기나무 가지 아래 잔디에 분홍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하얀 두건을 두른 키가 크고 날씬한 아가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4명의 청년에게 작은 회색 꽃으로 한 명씩 번갈아 이마를 살짝 건드리고 있었다. 이름은 모르지만 작은 주머니 모양의 그 꽃은 딱딱한 것에 부딪히면 퍽 하고 요란스레 벙어리가 열리는 꽃으로 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 청년들은 자신의 이마를 기꺼이 맡기고 있었으며 아가씨의 동작은 실로 매력적이고 기품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장난스럽고 사랑스럽게 그지없어
이를 보던 나는 놀라움과 기쁨에 탄성을 지를 뻔했다. 저 아름다운 손가락이 내 이마도 건드려 준다면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좋으리라 생각했다. 총이 잔디에 떨어졌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나는 그녀의 가는 허리와 가녀린 목, 우아한 팔, 스카프 아래로 보이는 약간 흐트러진 머리, 반쯤 감은 초롱초롱 빛나는 눈, 속눈썹, 부드러운 볼을 집어삼킬 듯 바라보았다. 이봐 젊은이. 갑자기 옆에서 누가 불렀다. 처음 보는 아가씨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나는 온몸이 움찔하고 순간적으로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밤 바로 건너편에 짧게 깎은 검은 머리의 남자가 비웃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아가씨가 나를 돌아보았다. 커다란 회색 눈동자와 생기발랄한 얼굴, 갑자기 이 얼굴 전체가 웃음으로 떨렸다. 흰 치아가 드러나고 눈썹은 재미있다는 듯이 치켜 올려졌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바닥에서 총을 집어들고 크긴 하지만 아기는 없는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내 방으로 뛰어왔다.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흥분에 젖어 있었다. 마음이 진정되자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는 차를 마시러 내려갔다. 그 아가씨의 모습이 아직도 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내 심장은 이제 요동치지 않고 단지 기분 좋게 죄어드는 것 같았다. 무슨 일 있는 게냐? 갑자기 아버지가 물었다. 까마귀는 잡았니?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혼자 미소 짓고 말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발로 서서 빙그르르 3번을 돌았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 나는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자리에 누워 죽은 듯 잠에 빠져들었다. 해가 뜨기 전에 잠깐 잠이 깨어 고개를 들고 흥분된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내 다시 잠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든 생각이었다. 아침 식사 전에 정원으로 나가 보았지만 담에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는 집 앞의 길을 여러 차례 산책하면서 창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한 번은 그녀의 얼굴이 커튼 뒤로 보인 것 같아서 놀라 뒤로 물러나기도 했다.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네스크치누이 공원 옆에 모래땅을 정처 없이 거닐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문제야. 어제의 장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았다. 왠지 그녀가 나를 비웃고 있던 모습이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온갖 궁리를 하고 있는 동안 운명은 이미 나를 이끌고 있었다. 내가 집을 비웠을 때 어머니는 우리의 새 이웃으로부터 회색 종이에 갈색 복납을 한 서신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납이라는 것이 우체국에서 보내는 통지문이나 싸구려 와인 코르크 마개에나 사용되는 것이었다. 문법과 필체가 엉망인 이 편지에서 공작 부인은 우리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공작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중요한 소송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름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바로 여기에 그녀 자신과 아이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이었다. 편지의 첫마디는 이러했다. 귀족 여성으로서 귀족 여성께 편지를 씁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방문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쳤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출타 중이었던 터라 어머니는 의논할 사람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었다. 귀족 여성,
게다가 공작 부인에게 답장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써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불어로 편지를 쓰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러시아어로 편지를 쓰자니 맞춤법에 자신이 없었고 괜한 일로 약점을 잡히고 싶지도 않은 것이었다. 내가 도착하자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공작 부인에게 가서 어머니의 힘이 닿는 한 언제든 공작 부인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오후 1시에 방문해 주길 바란다는 것을 구두로 전하라고 일렀다. 나의 은근한 욕망이 뜻밖에도 빨리 충족되자 나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겁이 났다. 하지만 나는 수줍은 티를 내지 않고 새 넥타이를 메고 프로코트로 갈아입기 위해 먼저 내 방으로 갔다. 정말 싫었지만 집에서는 아직도 더블 칼라가 붙은 짧은 재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공작 부인이 사는 별채의 좁고 지저분한 복도에 들어서자 거무죽죽한 얼굴에 돼지를 닮은 뚱한 눈을 한 백발이 성성한 하인이 나를 맞이했다.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이어지는 주름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깊게 패어 있었다. 그는 깨끗하게 먹어치운 청어 가시를 접시에 들고 발로 방문을 닫으며 나에게 무뚝뚝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세킹 공작 부인 계십니까? 나는 물었다. 보니파치. 방문 뒤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인은 조용히 뒤로 돌아섰다. 그가 입고 있는 제복에는 문장이 새겨진 녹슨 단추가 하나 달려 있었고 그가 돌아설 때 보인 등판은 매우 낡아 보였다. 그는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방으로 사라졌다. 같은 여자의 음성이 물었다. 이쪽 응접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난 하인이 접시를 집어들며 말했다. 나는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응접실이라고 일러준 곳으로 들어갔다. 응접실은 작고 정돈되어 있지 않았으며 급히 배치한 값싼 가구로 가득 차 있었다. 창가에는 팔이 하나 부러진 안락의자에 50살 남짓한 부인이 앉아 있었다. 볼품없는 외모의 그녀는 낡아빠진 녹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손질도 안 한 채로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목에 감고 있었다. 그녀는 작고 검은 눈동자로 나를 빨아들일 듯 쳐다봤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세킨 공작 부인이십니까? 내가 자세킨 공작 부인이에요. 부이 씨의 아드님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보니파치, 내 열쇠 어딨지? 열쇠 못 봤나? 나는 그녀의 편지에 대한 어머니의 답변을 전했다. 그녀는 뚱뚱하고 불그스름한 손가락으로 창가를 두드리면서 내 말을 듣고 있다가 내가 말을 마치자 다시 한번 나를 빤히 쳐다봤다. 좋아요. 곧 찾아뵙도록 하죠. 한참 있다 그녀는 말했다. 아주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16입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공작 부인은 주머니에서 글씨가 빼곡한 낡은 종이를 꺼내서는 코에 바싹 대고 이를 뒤져보기 시작했다. 좋은 나이군요.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비틀고 들썩이면서 불쑥 말했다. 내 앞이라고 해서 계속 서 있을 필요 없어요. 난 격식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너무 안 따져서 문제군. 그녀의 단정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쾌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응접실의 다른 문이 열리더니 전날 저녁 정원에서 보았던 아가씨가 나타났다. 내 딸이에요. 공작 부인이 팔꿈치로 가리키며 말했다. 지노치카,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부이 씨의 아드님이시다. 실례지만 성함이 블라드미르입니다.
나는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흥분한 나머지 발음이 약간 샜다. 성은요? 페트로비치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아는 경찰서장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도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랍니다. 보니파치, 열쇠 찾지 않아도 돼. 내 주머니에 있어. 젊은 아가씨는 어제와 같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나를 쳐다봤다. 무슈 볼데마르는 이미 만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옥구슬같이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소름이 돋을 것 같았다.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나는 더듬더듬 대답했다. 어디서 만났다는 거지? 공작 부인이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바쁘신가요?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는 물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러면 털실 감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제 방으로 오세요. 그녀는 내게 고갯짓을 하고는 응접실에서 나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우리가 들어간 방의 가구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고 더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 나는 그 무엇도 똑똑히 관찰할 능력이 없었다. 나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움직였고 우스꽝스러울 만큼 긴장해 있으면서도 온몸을 통해 강렬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녀는 앉아서 빨간 털실 뭉치를 꺼내고 나를 맞은편 의자에 앉도록 한 후 그것을 꼼꼼히 풀어 내 양손에 걸었다. 이 모든 것은 말없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이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반쯤 벌어진 입에는 어제와 같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야릇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접은 카드에 털실을 감다가 갑자기 너무나 눈부신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야 했다. 그녀의 눈은 보통 반쯤 감긴 상태였는데 최대한 크게 뜨면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마치 밝은 해가 빛을 발하는 듯했다. 어제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무슈 볼데마르? 짧은 침묵 속에 그녀가 물었다. 저를 원망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가 뭔지 모른 채 대답했다. 사실 그녀가 말했다. 저를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 항상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죠. 16이라고 했나요? 저는 21살이니까 제가 나이가 한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슈 볼데마르는 항상 제게 진실을 말해야 하고 제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절 보세요. 그녀가 덧붙였다. 왜 제 눈을 피하는 거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녀의 눈을 봤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전과는 달리 호의적인 미소였다. 절 보세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그녀가 말했다. 나쁘지 않은데요.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친구가 될 것 같은 이해감이 드는군요. 절 좋아하세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나는 입을 열었다. 첫째, 절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라고 불러주세요. 둘째, 왜 어린애가, 아니 젊은 사람이 느끼는 대로 얘기하지 않죠? 그건 어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절 좋아하세요? 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대해주어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모욕감이 느껴졌다. 나는 어린애가 아님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최대한 세상 물정 다 아는 듯한 심각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매우 좋아합니다.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가정교사가 있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아니요, 가정교사 따위는 안 둔 지 오래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불어 가정교사도 그만둔 지는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았던가. 그래요. 이제 아주 어엿한 어른이군요. 그녀는 내 손가락을 툭 쳤다. 손을 쭉 펴야죠. 그러고는 털실을 감는 데 집중했다. 그녀가 올려다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 나는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힐끗힐끗 보았으나 점점 대담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지적이고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하얀 커튼을 내린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햇살이 커튼을 통해 비치면서 그녀의 풍성한 금발과 순결한 목덜미, 동그스름한 어깨, 부드럽고 고요한 가슴을 온화하게 감쌌다. 그녀를 바라볼수록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치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를 알았던 것처럼 생각되면서 그녀를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았고 이 세상에 살아있지도 않았던 것 같았다. 그녀는 좀 해진 짙은색 드레스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의 드레스와 앞치마의 모든 주름에 입맞춤을 해주고 싶었다. 그녀의 구두코가 드레스 밑으로 보였다. 나는 기꺼이 그 신발을 향해 경배의 뜻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내가 그녀 앞에 앉아 있다니. 나는 생각했다. 꼭 그녀와 친하게 지내야지.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나는 너무 기쁘고 들뜬 나머지 팔짝 뛸 지경이었지만 사탕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다리를 조금씩 버둥거렸을 뿐이었다. 물 만난 고기처럼 기뻤던 나는 그 방에서 떠나지 않고 내 남은 여생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녀가 조용히 눈을 들자 밝은 눈이 태양처럼 내 얼굴에 비쳤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녀는 천천히 물어보고는 손가락을 저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모든 것을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물론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겠지. 갑자기 옆방에서 뭔가 덜컹하더니 군인용 칼이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아, 공작 부인이 응접실에서 소리쳤다. 벨로브조로프 씨가 새끼 고양이를 가져왔구나. 새끼 고양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이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동그랗게 감은 털실을 내 무릎에 던지고는 불이 나게 뛰어나갔다. 나도 일어나서 털실 뭉치와 감은 털실을 창가에 올려놓고 응접실에 들어서다가 놀라서 멈춰섰다. 응접실 한가운데 얼룩 고양이가 앞다리를 쭉 뻗은 채 엎드려 있었다. 지나이다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양이의 턱을 살며시 받쳐들고 있었다. 공작 부인 옆에는 구불거리는 금발의 청년이 두 창문 사이의 공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서 있었다. 얼굴이 붉고 눈빛이 강렬한 경기병이었다. 어머, 정말 재밌어요. 그녀가 말했다. 눈이 회색이 아니라 녹색이에요. 게다가 귀가 이렇게 크다니 정말 고마워요. 빅토르 에고르이치, 정말 친절하시군요. 어제 보았던 청년 중 한 명인 경기병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그가 신은 박차가 울리고 칼의 사슬과 고리가 절그럭거렸다. 어제 당신이 귀가 큰 얼룩고양이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구해왔습니다. 아가씨의 말은 곧 법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고양이가 힘없이 야옹하고 바닥을 핥기 시작했다. 어머, 배가 고픈가 봐요. 지나이다가 소리쳤다. 보니파치, 소냐, 우유 좀 가져와. 낡아빠진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해진 손수건을 목에 감은 하녀가 우유를 담은 접시를 가져와 고양이 앞에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우유를 핥기 시작했다. 저 귀여운 분홍색 혀를 봐. 지나이다는 머리를 거의 바닥에 대고 고양이의 옆모습을 보면서 말했다. 고양이는 우유를 배불리 마시고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내더니 귀여운 척하며 바닥을 긁어댔다. 지나이다는 일어서서 하늘을 돌아보고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다. 고양이를 데려가요. 고양이에 대한 대가로 손을 주시겠습니까? 경기병이 말했다.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새로 지급받은 유니폼이 터질 것 같은 건장한 몸을 비비고 왔다. 양손 다 드리죠. 지나이다가 대답하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손에 입맞춤을 할 때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웃어야 하는 것인지 무어라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복도로 향하는 열린 문을 통해 우리 집 하인 표돌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내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에게 갔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그가 속삭였다. 와서 대답을 전해주시지 않아 언짢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그리 오래 있었나? 1시간이 넘었습니다. 1시간이 넘었다고? 나도 모르게 그의 말을 따라했다. 나는 응접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발을 뒤로 빼고 인사했다. 어디 가세요? 경기병 뒤에서 나를 보며 지나이다가 물었다.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향해 덧붙였다. 1시에 방문하신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해주세요. 착하기도 하지. 공작 부인은 황급히 담뱃갑을 향해 손을 뻗어 코담배를 피웠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화들짝 놀랐다. 네, 그렇게 전하세요.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을 깜빡이고 숨을 헐떡이며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한 번 더 인사하고 돌아서서 응접실에서 나왔다. 사람들이 자신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그런 어색한 기분이 등 뒤로 느껴졌다. 또 와요, 무슈 볼데마르. 지나이다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웃었다. 왜 항상 웃는 거지? 나는 표도르와 집으로 돌아오며 속으로 생각했다. 표도르는 잠자코 내 뒤에서 못마땅한 듯이 따라왔다. 어머니는 나를 야단치며 공작 부인 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캐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내 방으로 올라갔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다.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나는 경기병이 부러웠던 것이다. 공작 부인은 약속한 대로 어머니를 방문했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 만남의 자리에 나는 없었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자색힌 공작 부인은 매우 저속한 여자라고 불어로 얘기하면서 세리게이 공작에게 잘 말해달라는 그녀의 부탁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각종 소송과 돈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걸로 보아 그녀는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일 거라고 평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쨌든 이웃이고 귀족이므로 그녀를 딸과 함께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이제야 기억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된 자색힌 공작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으나 머리에 든 것이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파리에서 오랜 시간 거주한 이후로 사교계에서는 파리지행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때 갑부였으나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다. 그러고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돈 때문이었던 듯 하급 관리의 딸과 결혼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